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전국이 찜통 속에 갇혔습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39.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14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에 반일하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비닐하우스 농가. 딸기 모종을 돌보는 농민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오전 11시 현재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3도를 넘어섰습니다. 선풍기 수십 대를 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볕더위를 피해 새벽부터 움직여보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작업 시작부터 이미 한증막입니다. 한 3시 반쯤 찍었는데 26도 찍혔습니다. 더워도 이 딸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딸기 모종을 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전남 해남에선 밭일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있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열사병은 보통 40도를 초과하는 정. 경남 사천에서도 사흘 전 논에서 발견된 9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자는 1,30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남 밀양 등 전국 14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은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낮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0도를 웃도는 축사 안에서 가축들도 무더위에 신음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25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준 기자입니다. 축사 지붕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안개와 함께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산 농가인데 이틀째 계속된 폭염 중대 경보에 소들이 지칠까 농장주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 다음날 싹 먹어야 되거든. 습하고 덥고 그러면 좀 남기고 또 약간 시원하면 또 안 남겨 싹 먹고. 그러니까 영향이 금방 표시가 나죠. 더운 공기를 빼내려 축사 지붕까지 열었지만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영암의 양계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형 환풍기 12대로 내부 열기를 빼내보지만 폭염을 견디지 못한 닭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죠. 이제 헐떡거리죠. 온도가 계속 높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처음부터 폐사는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축적되다 보면 폐사가 나오거든요. 지난 2주간 전남에서만 닭과 돼지 등 가축 16,000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전국 농가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모두 25만 5천여 마리, 피해액도 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축사 지붕 물 뿌리기에 시설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는 밤이 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자, 한지은 기자, 아직 많이 덥습니까? 네, 이곳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3도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서울의 밤 기온은 열대야 기준치인 25도를 웃돌며 무더울 전망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강원 산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에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면서 도심 속 물놀이장도 시민들로 가득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등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수준으로 더운 만큼 모든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멈추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기자, 이번 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이번 무더위는 일주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특히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 체감 온도도 35도를 웃돌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5에서 40mm,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강원 동북부 해안 5에서 20mm입니다. 일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오르며 무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중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 수단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이틀 전남 광주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보안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거나 반개혁으로 음해하는 게 반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명이다. 그러면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를 거론하며 5대 0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5명이 친명계, 3명이 친청계 후보로 분류되는 가운데 친명계 후보 전원 당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울산 등 PK를 찾은 정청래 후보는 소위 검찰개혁 추진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빨간 펜을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공수처법, 중수처법 통과시켰습니다. 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17억 원을 썼다면서 5월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법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김 후보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두 사람은 과거 전력 문제 등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저는 총리로서 이거 기원할 거 5월 달에 끝내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질질 끄는 거 누굽니까? 저는 공천 탈락에서도 탈당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인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20년 동안 달려왔어요.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청년층과의 접촉에 주력했는데 민주당이 우리 2030한테 요새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며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토론회를 했듯이 보안수사권을 두고도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오는 목요일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당 내부의 전열이 일사불란하진 않은 모습인데 어떤 상황인 건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마저 포기하면 정부와 여당은 동반몰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선 중진인 윤석열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유예하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공개 토론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 가동 문제와 권영진 의원의 소위 멱살잡이 소동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단일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경고장은 뭡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징계 정치가 아니라 우리 당은 혁신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권 의원 논란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가 강력 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대여투쟁을 위한 당력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즉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또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특검은 이 발언들이 허위 발언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인식과 기억에 비춰 성실하게 답했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타금은 397억 원입니다. 재판부가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투표율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 선관위에 또 다른 조작이나 관리 부실은 없었는지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을 위해 특검의 빠른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여야 정치권의 선관위 특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야가 특검법 발의에는 합의를 했지만 특검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당장 특검 후보 추천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닷새 전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합의문에는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특검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인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여야가 한 번 더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이 추천 단계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수본 수사로 선관위 전산 조작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특검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면 특검을 할 명분은 더 강해지는 건데 협상은 왜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를 두고 여야 간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합의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전산 조작과 부실 선거 관리, 조직 운영,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특검법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서버를 직접 겨냥하는 데 대해선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선관위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은 새롭게 드러난 투표율 조작 문제에 대해선 해당 부분만 수사 범위에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서버 등 다른 사안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고 특검 역량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특검 수사 확대가 자칫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앞서 내란 관련 특검 추진했던 모습과는 좀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에 이어서 자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까지 출범시켰죠.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공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오늘 1년 넘게 이어진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진행된 소환 조사는 언론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기본권을 1년 넘게 제한했다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6달을 끈 내란 특검에 이어 종합특검 출범까지 적극성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이 선관위 특검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에서는 사안에 따라 특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권한을 줄이면서 특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가동 중인 특검만 현재 5개인데요. 야권이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지적하는 조작기소특검법도 발의돼 있고 여야가 준비 중인 이 선관위 특검까지 포함하면 올해 하반기 특검 수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 기능은 축소하면서 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특검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의 7차선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순찰차를 포함해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지현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와 다른 차들이 정지 신호에 멈춰섭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흰색 차량이 정차된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부서진 차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도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노원역 인근 7차선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정지해 있던 순찰차를 포함해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폭탄 터진 것 같다고 뭐 빵 소리가 어떻게 사는데 왜 내려왔지.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많은 보행자들이 바로 옆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넌 직후라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침에 내려갔는데요. 그 시간에는 노인네도 오시고 사람 안 죽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을 고액을 받고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불법 처방했는데 한 의사는 수면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병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의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합니다. 병원 안쪽 어두운 실내에는 곳곳에 침대가 보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40대 의사 A씨와 50대 의사 B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2021년과 2022년부터 1에서 2년간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와 당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반 수면 마취제를 불법 처방했습니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에 그쳤으며 투약자가 요구하면 심야나 휴일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였습니다. 이래 투약 비용으로 원가의 30배에 달하는 35만 원을 받았는데 적발된 투약자 11명 중에는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결제하거나 11개월 만에 2억여 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체포된 의사 중 1명은 수면 마취 상태인 한 여성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와 마약을 소지한 투약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네, 찜통 더위가 편의점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진열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엔 얼음과 아이스 음료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상품들이 자리 잡았고 삼계탕 같은 보양 간편식도 진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얼음컵 냉동고로 직행합니다. 바로 옆 음료 냉장고 앞도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생수 사고 너무 더워서 얼음컵 사고 안에가 너무 시원해서 뭔가 최대한 물건 살 거 없나 좀 보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Man, I've been walking all day. It's just really hot. I just needed something to drink. It's just really hot. 편의점들은 손님들 발길을 잡기 위해 얼음컵과 음료수를 매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내걸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편의점 얼음컵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한 편의점에선 최근 주말 동안 아이스크림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6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음료도 50% 가까이 늘었고 생수와 이온 음료 역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해서 편의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틀 주말 동안 얼음컵은 100만 개 이상 판매되기도 했으며 봄날을 맞아 삼계탕 같은 보양 간편식도 명당 자리를 꿰찼습니다. 더위는 외부에서 바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뭔가 시원한 걸 마시거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 관점에서는 제품 판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숨막히는 폭염 속 편의점이 잠시 더위를 식히는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장마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높은 습도의 무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실내 습도를 조금만 낮춰도 체감 온도는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제습이나 건조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여름철 도움이 되는 가전제품들 살펴봤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욕실 거울과 유리 벽면이 뿌연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 달린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단 10분 만에 뿌옇던 습기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욕실 안 습기와 공기질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욕실 전용 환기 가전입니다. 그 욕실에 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10여 분 정도면 이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는 습도 구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닥 미끄럼은 물론 곰팡이나 세균 걱정까지 덜어주다 보니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면은 너무 습해져가지고 좀 욕실 특화 제품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 맞는 제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랫감이 많아지는 여름철, 건조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상품입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건이나 뭐 약간 의류 같은 게 이렇게 털이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특히 요즘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 콤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탁물을 보송하게 말려줍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려 외출 중에도 세탁기 내부 습기나 냄새 걱정 없이 늘 습기를 똑똑하게 잡아주는 스마트 가전들이 일상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국과 일본도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물을 뿌리는 우산에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여러 고층 아파트 건물 꼭대기에서 분수처럼 일제히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시 가동되는 이른바 옥상비입니다. 200개의 고압 노즐을 통해 안개 같은 미세 물방울을 뿌리면 약 5분 뒤 주변 온도를 5에서 8도가량 낮춥니다. 관광지 거리에서도 喷水喷雾让气温更凉快一些，旅行也更舒服。 일반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쉴 새 없이 분무가 뿜어져 나옵니다. 분무기와 선풍기까지 단 우산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高倍数的一个防晒，就是里面是带了黑胶涂层的。然后这里是有一个开关，按一下它就可以。然后呢，我们下面还可以连接这个喷雾水瓶，这个是通用的。然后按一下它会
会有喷雾出来。 더위에 지친 판다도 두 발로 서 춤추듯 물을 맞습니다. 대형 분무기는 한 달 넘게 폭염이 기승인 유럽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Ma bellissime queste iniziative che permettono di stare meglio e di visitare in sicurezza. 독일에선 경찰이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쏩니다. 일본에선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扉を開ければそこは別世界。5度の冷風で瞬間クールダウン。 사람이 들어가 앉으면 5분 만에 체온을 낮춰줘 야외 근로자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인기입니다. 도쿄도에선 처음으로 사무실 내 반바지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임진강 일대는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 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무단 방류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막을 대책은 없는지 전국부 김준석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엿새 전에도 북한이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다고요? 네. 지난 20일 북한이 또 예고 없이 환강댐 수문을 열었는데요. 당일 북한 일기예보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개성시를 비롯한 중부이남의 여러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보한 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자 환강댐 수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당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무단 방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띄운 관측 위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안을 이유로 위성사진 공개를 거부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댐 주변 하얀 포말이나 상류 하천폭이 넓어지는 걸 보고 방류 사실을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의 무단 방류를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우리 쪽 임진강 첫 번째 다리인 필승교까지 직선거리로 46km 정도 됩니다. 환강댐물을 흘려보내면 1시간 이내에 필승교물이 불어나는데요. 그동안 필승교 수위만 지켜보던 때에 비하면 위성으로 조금 일찍 감지할 수 있을 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여전히 너무 짧습니다. 예산 문제로 상용 위성 사진도 하루 4차례 정도만 받고 있어 실시간 감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찍으면 좋잖아요. 빠른 시간 간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예산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홍수기 때는 많이 촬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를. 네,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으면 하천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지는데요. 지난 20일 북한 무단 방류 당시 필승교 수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0m를 넘어섰습니다. 2009년 9월 북한의 환강댐 기습 방류로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졌는데요. 이후 북한은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2013년 7월 세 번째 통보를 끝으로 무단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위성이 북한의 무단 방류를 포착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락 채널 복원의 마중물로서 실무회담 이것을 제외하고 호응을 한다면은 겨울철 되면 산불 예방, 더 나아가서 비무장 지대에서 상태 보호 이런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2009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남측의 방류 사실만 제때 알려줬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사전 정보 공유를 북측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북한과의 상호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슬아슬한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나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회동에 이어 연일 AI 반도체 관련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조금 전 미국을 떠나 남미 첫 번째 순방국인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 간담회엔 실리콘밸리 최대 벤처 캐피탈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등 6개 투자 회사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운용 자산만 458조 원에 달하는 이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안보를 넘어 다음 세대의 삼성과 SK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여러분의 글로벌 투자 역량이 만나면 투자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고 우리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개 투자사들과 장기 투자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Commitment to Korea by opening our first office in Asia in the heart of Seoul. We did that because we believe Korea is one of the most strategically important technology nations in the world. 앞서 현지 동포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남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정 협상 재개와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AI와 첨단 제조업의 부상으로 남미 핵심 광물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다음 행선지로 국빈 방문하는 브라질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중남미 최대의 방산 시장이기도 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를 앞세워 본격적인 피지컬 AI 경쟁에 나서고 있죠.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다음은 피지컬 AI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란 판단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피지컬 AI 경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공을 왼발로 차는 듯 몸을 틀더니 오른발을 뒤로 감아 공을 찹니다. 고난도 축구 기술인 라보나킥을 프로축구 선수처럼 해낸 겁니다. 아틀라스는 2028년 미국 신공장에 투입돼 2030년엔 차량 조립 공정까지 역할을 넓힐 전망입니다.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자동차를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산업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봇 사업 전담 조직인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고 LG전자 역시 CEO 직속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AI 경쟁이 단순히 사물을 돕는 에이전틱 AI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한국에 연구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One of NVIDIA's leading researchers will move from California to Korea. 미국과 중국이 물러설 수 없는 AI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기업도 치열한 피지컬 AI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자신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는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며 중동 포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을 뿜으며 빠르게 날아오르던 미사일이 번쩍하더니 멈춰섭니다. 미국의 방공미사일 패트리엇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과 걸프국들의 주요 방공자산으로 쓰인 패트리엇의 재고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실행할 경우 패트리엇 등 방어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 추가 공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13일간 이어지던 미군의 야간 공습은 이틀째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But we are talking to them. I think they're being serious. I think they are being by far the most serious that we've seen them.
미군은 이번 주 이란 혁명 수비대의 거점인 반다르 아바스를 잇는 다리 6개와 터널 등을 폭파했는데 강경파를 고립시키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을 보복 공격했고 استنادا إلى تطورات الموقف خلال الساعات والأيام المقبلة وذلك ضمن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والتصعيد بالتصعيد.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며 이란 상선을 공격해 한 명이 숨지는 등 전선이 동맹국들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2.6도를 기록했고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과 밀양은 무려 39.3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도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해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